뭐 보도자료를 이렇게 쭉 나눠드린 걸 낭독해드렸습니다만은 혹시 귀에 이렇게 너무 빨리 제가 낭독하느냐 거슬렸다도 용서하시고요. 제 행간에 담긴 제 마음의 뜻을 잘 내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뭐 제가 제 모처럼 모인 자리라서 혹시 뭐 야단 맞을거나 혹시 또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예. 지역구 의원으로서 출마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님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후보님들이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좀 위헌적이다. 네네. 뭐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대전 철도 차량 기지가 조성 중이잖아요. 네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대전 차량 정비단 소속으로 네네.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건 전국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네네.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이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찬반 의견이 어떠신지 네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네. 그것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철도 차량 정비단 문제를 포함해서 이 철도공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손을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KTX 민영화를 제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철도공사가 민영화 되는 과정에서 정공사로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이 제천 지역이나 단양 지역의 지역적인 현안이나 경제 문제와는 상관없이 정부 차원의 논리로 그 조직이 개편되거나 구조조정되거나 편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송광호 의원님이나 또 서재관 전 의원님께서 철도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뒷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뒷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의 무슨 뭐 대전으로 가는 그 정비단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KTX 문제를 포함해서 철도공사 자체를 정말 우리 제천 단양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면 정비단 하나 뺏기고 안 뺏기고 문제가 아니라 KTX가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사활을 걸고 지금 달겨드는 문제거든요. 그럼 철도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KTX 민영화뿐 아니라 철도공사 자체의 존립성을 담보하거나 협력해가는 그런 정책과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단이 지금 하나 간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겼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그리고 발전적인 모델로 이거를 끌어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문제는 뭐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을 좀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은 어린아이다. 혹은 청소년은 미성년자다. 물론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죠. 그러나 이미 IT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의 청소년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역량과 기능과 정보와 지식 분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자율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해가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자체의 어떤 자율입 기반이 마련된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져가 줘야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맞는 그런 규제라든지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도 제가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 출소하시면서 다시 또 좀 약간씩의 변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 첫째는 학생이요, 두 번째는 학부모요, 세 번째가 교사입니다.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나 정책 기반 담당자들이 주도하는 인권 조례는 분명히 그는 지금 혹시 그것이 제정되더라도 또 다시 개정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은 찬성하신다는 쪽이고 기존은 제가 찬성하지만 거기에 청소년 자체의 자율적인 그런 기준이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율적인 기준과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바로 중요한 IT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죠. 설명이 지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찬성 기조는 있지만 이제 현재 그 추진 사항은 좀 문제가 있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발표기 기준을 정하고 주의를 이미 저희가 한 5, 6년 전에 청소년 헌장이라는 것을 국민적 합의로 만들었습니다. 그 청소년 헌장이라고 하는 것의 정신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 헌장은. 그리고 대신 또 이러한 의무도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피교육생이거나 일정 부분 미성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이런 의무를 또 다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균형 잡힌 그런 청소년 헌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건 이미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했고, 또 정부와 민간과 그 당시의 학생 모두가 다 참여해서 만든 헌장이었는데, 그 헌장 정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를 헌장 정신을 충실히 하되 시대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거기다 적용하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혼선을 빚고, 또 정부나 죄송해서 이제 또 제가 야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부가 굉장히 철학과 어떤 신념을 명쾌하게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막 임시 대응하듯이 마치 건설회사에서 파이프 터지면 파이프 고치고, 저기 또 무너져내면 거기 가서 또 뚝 쌓고, 이런 형태의 그 위기 상황을 급박하게 대처하는 그런 훈련이 많이 된 그런 정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그런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100년 대계를 끌어가는 그런 기조를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그 총학생회장 그 문제 해명 후에도 그 논란이 종식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그 논란이, 제가 여기 이제 고향에 내려온 지 13년 됐고, 또 제가 그 학생 활동 한 것만 30년 전 얘기인데, 그것이 더군다나 같은 당 후보가 그런 제기를 했다는 건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지난 그 해명하면서도 뭐 과거 얘기를 뭐 자꾸 논란하기 싫어서 그 이제 증빙서를 떼다가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논란이 되고 있나요? 근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를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쪽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이 뭐 지금 마지막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이번 선거마저도 과거 그 정치 공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이 그대로 만약에 나와서 물건을 돌리거나 돈 봉투 돌리는 일, 뭐 일부 저도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가 고소고발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전 투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그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아이 잘 뭐 그냥 드십시오 이렇게 내 답변하고 많은 예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의원들에게 또는 여기 계신 고향의 어른 선배들에게 유신 시절에 선배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저는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했던 학생회장들이 어떤 논의까지 있었냐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소해라 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0일 날 저 기자회견 하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태중균 의장님께서 깜짝 놀라는 발언에서 제가 지금도 그걸 가슴속에 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고 있는데, 아니 저를 돕는 어른에게 전화해서 살해 협박을 하고 군갈 협박을 하고, 이게 어느 시대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은 내가 참는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하면 죽이려면 후보를 죽여라. 민주정치에서는 후보가 죽고 사는 일이지 왜 옆에 돕는 분들에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어느 시절 공작을 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서 그때 제가 워낙 분개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들으셨겠지만, 바로 인접 지역에 강원도에서 이광재 지사가 어려운 선거를 치르면서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부상해서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광재 당시 지사 후보의 아버지를 폭행했어요. 선거운동을 타당해서. 이거는요 60년대 70년대 있었던 막말로 얘기하면 쌍팔년대 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어찌 지금 백두대낮에 유선 전화로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것도 점잖은 전직 의장까지 하신 분한테 그런 협박을 한다는 거는, 이건 정치 이전에 이건 인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한 번, 아직까지 그런 다시 협박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있지만,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제가 좌시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 문제요. 그 이미 다 소명했고 저 바쁜 중 아니겠습니까? 제가 몸으로 뛰는 후보인데
새벽 5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돌아다니면서 뛰는데 하루를 다 까먹고 서울 가서 하도 뛰어내라 그래서 내가 학교가 떼어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문제제기 안 하겠다. 그런데 또 문제제기 한다는 얘기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저 입장, 내가 만약에 상대 후보의 입장이면, 야, 같은 당이고 같은 선후배 아닙니까? 야, 내가 뭘 잘 착각을 했거나 내가 좀 잘 몰랐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뭐 이러고 등을 한번 두들기거나,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욕을 했으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뭐 이게 사실 더 남자답잖아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그 이후에 선배를 욕을 합니까? 타 후보를 공격을 합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이미 13년 전에 선거법으로 제가 억울하게 당한 일이 많아서 저 자신이 이번 선거만큼은 남 안 보고 다른 후보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소망만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마음 굳게 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박질이 이어지지 않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지금 요거 그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과 네네네. 네트워크를 결성하는데 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서울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 뭐 제가 있으니까 저하고 충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에 한 몇 명, 그리고 근데 전국이네요, 전국.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지방자치 관련된 법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나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 또는 나를 보고 줄 서 있을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게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후보 시절에 그걸 정책적으로 공약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개혁 입법 하자고 할 때 다 물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당선이 유력하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저희가 국민경선 포럼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정치개혁 네트워크로 가칭입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자. 시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 오늘은 이제 제가 했습니다만 아마도 어저께가 제가 뉴스를 얼핏 보니까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젊은 의원이. 결국은 잘 아시지만 이 제천시청만 놓고 봐도 시청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특정 정파의 시장이 당선되거나 특정 시의원들이 많아지면 그 정파의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어요? 현지 공무원들 자신도?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능력 있는 일꾼들, 공무원들 일꾼이죠. 그런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굉장히 협소하게 시키고 또 눈치 보게 만들고 정파 싸움에 거기에 또 맞물려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사실상 공천 받아서 당선됐던 그 단체장들의 약 40%가 범법자료에서 다 쫓겨났어요. 지금 말고 이제 지난 임기에 게시됐던.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통계를 보니까 39점 몇 프로인가가 현직 지방단체장이 범법에, 물론 정치 사건도 있지만은 부정부패, 뇌물, 독직 사건으로 해서 현직에서 다 쫓겨났더라고요.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등식 때문에 뭐 돈을 갖다 주거나 무슨 다른 이해를 약속하고 해서 공천을 받아낸 다음에 무조건 묻지마 투표로 당선되고 다음 또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비리에 연루게 되게 되는 그런 그 고리의 악순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끊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나 국가의 새로운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한나라당도 지금 뭐 비대위를 구성해서 중앙당이 사실상 새로운 체제로 가고 있는 정도인데, 그럴 정도라면은 이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엄정하게 왜 안철수나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국민과 함께 훌훌 털고 이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손잡고 나가야 된다. 이런 뭐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통합당 제천단장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그 무분별한 그 외부 인사의 영입으로서 그 당의 그 정체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실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영입된 윤성정 동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입장도 있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저 자신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고 그건 헌법적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당을 선택하거나 움직일 때에 타당성 있는 나름대로의 입장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야권 전체를 통합해서 새로운 정치적인 그런 힘을 모아가겠다고 통합당이 만들어진 이상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또 과거에 어떠한 정당에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겠느냐 하는 그런 그 신념에 대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실 이제 서재관 지역위원장님보다 좀 먼저 오래전에 제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지구당 위원장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새로운 세력을 많이 불러들이는 것 모아오는 것은 정당이 해야 될 아주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참 훌륭한 그런 당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에 앞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바둑을 두다 봐도 이게 아생연후의 살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집안의 단속, 내 집을 가화만사선이라는 말도 있죠. 내 집을 먼저 단돌이 해놓고 그리고 외부의 세력들을 영입하고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서재관 의원님께서 정계 은퇴를 하고 이 지역의 당원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 당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애썼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소외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홀대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제가 듣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운 사람도 있고 고운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회 자체가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가자는 것이 우리 인간사회인데 뭐 이렇게 가릴 게 많습니까? 그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회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면 함께 더불어서 잘했더라도 잘못했다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어른이 먼저 손 내밀어서 사과할 때 어린아이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아이 사실은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회의 인륜인 것처럼 정당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고 손을 내밀면 소외됐던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이번에 당선되면 당연히 당연직 지역위원장이 될 텐데 그런 지역위원장이 되면 당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갈 분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동안 우리와 함께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고 당을 지켜왔고 우리 당원들을 함께 어루만져왔던 그런 많은 당직자나 당원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함께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브리핑룸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이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예, 뭐 혹시 뭐 다른 거 있으시면 한 가지만 예. 정치개혁 네트워크를 결성했다고 전했는데 현역은 포함되어 있나요? 현역? 네. 현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역도 사실 예비 후보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이제 뭐 아니 지금 예, 지금 현역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뭐 보도 외 입장에서만 말씀드리자면 그 논의를 쭉 하는데 국민 참여 경선 제도라는 것이 만약에 전체적인 합의가 아니라면 이 정치개혁 네트워크 만드는 데 사실상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당의 구조를 현역위원들이 중심돼서 끌어가고 있는데 현재 현역위원회 대부분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이나 지방 풋뿌리 민주주의나 또는 그 단체장의 공천권 배제 이런 것들을 별로 달갑지 않게 보거든요. 이게 이제 뭐 당신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역구 대리관리인처럼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겪었습니다만은 어느 지역 선거 가보면 그 지역의 의장이 가서 막 유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파를.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국회의장도 국가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는 국회의장도 당선되면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회의장은 정파의 대표가 아니라 나라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대의기구의 하나로서 입법부의 수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정서적으로는 뭐 특정 정파에 깊은 교감을 하겠지만 일단 형식적인 논리상 체제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초의회라고 하더라도 여기 작지만 여기도 작은 국가와 비슷한 기능이 아닙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능만 국방 외교의 기능만 빼놓고 나면은
소국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의회 의장이라는 분이 특정 정파에 편중된 활동을 하거나 일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당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기존 정당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 대중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촛불이 민주주의를 처음에 과거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막 단식하면서 당시 또 김영삼 전 총재께서 단식하면서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취지가 결국 뭐냐면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다, 국민이다. 나는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국민 주권주의. 헌법 제1항 1조 2항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자고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제천단양에 이르니까 너무 아는 사람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더 심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이거 개혁 안 하면요 정치개혁 요원합니다. 그거 개혁 안 하면요 지역경제 살리기 하는데 제천시의 에너지가 100이라면 단 30%밖에 지금 발휘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특정 정파에 관련되지 않으면 단체에서나 또는 지역사회에서나 봉사단체에서마저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는 안타까워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또 태승인 의장님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중에 제가 괜히 또 지나간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재희 기자님? 이재호 기자님 오랜만에 뵙네요. 세계적인 인터넷 요즘 제가 사실은 이제 서울에 우리 같이 모이는 멤버들이 저보다도 더 인터넷 통해서 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보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좀 부탁합니다. 우리 최태식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것도 없으시죠?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이게 바쁜 시간에